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둘째 주 세계는 경제는 시작합니다. 먼저 이번 주 톱 뉴스부터 보시죠.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시장의 예상대로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내렸습니다. 이번에도 만장일치 결정이 아니었는데 위원 12명 가운데 3명이 반대하면서 연준 내부 분열이 심상치 않음을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관심을 모았던 연준 위원들의 금리 전망은 큰 변화가 없었는데 내년과 내후년 한 차례씩 더 내릴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전반적인 기조는 이번엔 내리지만 앞으로는 신중하겠다는 것이었는데요. 성명서에 연방기금 금리의 목표 범위를 조정할 때 추가 조정 규모와 시기를 고려할 것이라는 문구가 추가되면서 당분간 움직임이 없을 것이라는 뜻으로 해석됐습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기준금리가 현재 중립금리 추정 범위 내에 있다, 지켜보기 좋은 위치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쉽게 말해 골디락스 상태라는 건데요. 그만큼 향후 금리 결정은 신중하게 판단하겠다는 거죠. 자, 이 말만 들었을 땐 매파적이라고 느껴지지만 고용시장 하방 리스크가 심각하다. 또 인플레이션은 고점 대비 크게 낮아졌다. 특히 연준 내 금리 인상 의견은 없다고 말해서 비둘기파 발언을 동시에 내놨습니다. 자, 이 같은 덜 매파적인 신호에 뉴욕 증시도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번 주 실적을 발표한 오라클은 AI 우려를 다시 한번 키웠습니다. 이 매출이 예상치를 밑돌았고 특히 부채 기반의 대규모 AI 투자에 따른 리스크, 특히 투자금 회수를 언제부터 얼마나 빨리 할 수 있을까 이 문제가 다시 부각됐습니다. 실제로 오라클의 설비 투자는 지난 분기에 이어 내년에도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이처럼 공격적인 투자와 과도한 매출 기대, 여기에 오픈 AI와 같은 특정 기업에 의존하는 사업 구조 등 복합적인 불안 요인들로 오라클의 주가는 물론이고 엔비디아 등 이 AI 관련주들이 모두 흔들렸습니다. 이런 가운데 엔비디아는 고민을 하나 덜어냈죠. 트럼프 대통령이 고성능 AI 칩 H200의 중국 수출기를 열어줬는데요. 물론 공짜는 아닙니다. 중국 매출의 25%를 미국 정부가 갖고 간다는 조건이 달렸습니다. 하지만 순탄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 미국의 수출 허용 소식이 나온 직후 오히려 중국 정부가 수입을 통제할 것이라는 보도가 나왔는데요. 당국의 승인을 받은 기업들만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는 소식인데 엔비디아 입장에선 참 어렵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건 넷플릭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워너브라더스 디스커버리를 인수하기로 최종 합의까지 했는데 여기저기서 허들이 등장했습니다. 인수합병을 승인해줘야 하는 미국 정부, 그것도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독과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면서 반대할 뜻을 밝혔고요. 인수전에서 패한 파라마운트는 물러서지 않고 적대적 인수합병을 선언하면서 주주들을 상대로 지분 매입에 나섰습니다. 상황이 꼬이면서 넷플릭스의 꿈이 무산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왔는데요. 이게 실제로 불발되면 넷플릭스는 우리 돈 8조 원 넘는 위약금을 워너브라더스에 물어줘야 합니다. 이상 이번 주 헤드라인 뉴스들 간단히 짚어봤는데요. 지금부터 심층 분석 들어갑니다. 자, 올해 마지막 FOMC 회의에서 미 연준이 또 한 차례 기준금리를 내렸습니다. 예상했던 결과죠. 시장이 주목했던 건 어떤 메시지가 나오느냐였는데 이게 좀 불분명합니다. 누구는 매파적이었다, 또 누구는 비둘기파적이었다 해석이 엇갈렸는데 그만큼 앞으로의 금리 경로 예측이 어렵습니다. 정광윤 기자와 함께 어떤 분석이 나오는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자, 정 기자, 금리 결정부터 다시 정리해보죠. 네, 미 연준이 이번에 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하면서 이제 미국 기준금리는 3.5%에서 3.75%로 상단이 4%대 아래까지 내려왔습니다. 올해 1월부터 5차례 연속 유지한 뒤에 0.25%포인트씩 3번 연달아 인하하면서 3년여 만에 가장 낮아졌는데요. 이번 결정으로 우리나라와 미국 간 금리 차는 상단 기준으로 1.25%포인트로 좁아졌습니다. 네, 연준은 이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했습니까? 네, 물가 상승과 고용 악화 이 두 가지 리스크 중에 고용 우려가 더 크다고 봤습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두 가지 리스크가 다 있어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고 평가하면서도 최근 고용시장 하방 리스크 상승으로 균형이 이동했다고 강조했는데요. 연방정부 셧다운으로 최근 지표가 불안전하지만 일자리 창출은 실제로 마이너스였을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물가 상승 압력에 대해선 관세에 따른 일회성 충격일 가능성이 크다면서 내년 1분기를 정점으로 다시 안정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사실 금리 결정보다 더 주목을 받은 거는 이 연준 위원들의 금리 예상, 그러니까 전망을 담은 점도표였잖아요. 금리나 횟수 전망이 변화가 없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연준 위원들이 내놓은 점도표, 그러니까 내년 말 금리 목표
목표치의 중간값은 3.4%로 연간 한 차례 인하를 제시했습니다. 석 달 전 제시한 내용과 같았는데요. 내년 2번 이상 인하할 것이란 시장 기대감에는 못 미치는 수준이고요. 내후년도 한 번 인하하겠다는 전망이 담겼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 반응을 보면 일단 금리 인하 사이클이 이어질 거다 이런 기대감은 계속해서 커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파월 의장이 매파적인 발언의 수위를 높일 것이다 이런 예상들이 있었는데 결과적으로는 시장을 달래는 발언이 나왔습니다. 파월 의장은 다음 회의에서 금리 인상 전망은 기본 시나리오가 아니라며 빠른 시일 내 인상으로 돌아설 가능성에 대해서는 아예 일축했는데요. 다만 지금은 중립금리의 추정 범위, 그중에서도 상단이라고 말하면서 지금은 상황을 지켜보기에 좋은 위치라고 말했습니다. 결국 당분간은 금리를 내리지 않고 신중하게 판단하겠다는 얘기지만 이마저도 시장은 추가 금리 인하 가능성을 열어둔 것으로 해석했습니다. 네. 안개 속인 것 같은데 특히 연준 내부 분열이 더 심각해진 것이 확인됐죠. 네, 그렇습니다. 이번 금리 인하 결정은 9대3으로 결정됐는데요. 스티븐 마이런 연준 이사가 B컷을 주장했고 오스탄 굴스비 시카고 연은 총재와 제프리 슈미드 캔자스시티 연은 총재는 동결 의견을 냈습니다. 3명의 반대표는 파월 의장의 임기 시작 후인 지난 2019년 9월 이후 6년여 만에 처음입니다. 그만큼 불확실성이 커졌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점도표에서도 분열이 나타난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점들이 석 달 전보다 더 많이 흩어졌는데 위원들 간의 의견 차가 그만큼 더 커졌다는 의미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평균으로 봤을 때 내년 한 차례 금리 인하가 예상되지만 실제로 여기에 동의하고 있는 건 4명뿐인데요. 7명은 인하할 필요가 없다고 봤고 8명은 2번 이상 인하해야 한다는 의견으로 갈렸습니다. We made a decision today. We had, 9 out of 12 supported it, so fairly broad support. But it's not like the normal situation where everyone agrees on the direction and what to do. It's more spread out. 네, 로이터는 이미 지난 30년 동안 그 어느 때보다 더 많은 반대가 있었다며 특히 단순 찬반 투표가 아니라 금리 인상과 인하로 방향이 완전히 엇갈리는 건 드문 일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네, 시장에서는 이번 금리 결정을 놓고 매파적이었다, 아니었다, 이런 의견이 좀 갈렸는데 이거 어느 쪽이 맞는 건가요? 네, 우려했던 것보다는 덜 매파적이었다라는 표현이 맞는 것 같습니다. 연준 성명서를 보면 향후 인하 시기와 규모는 불확실하다는 문구가 추가됐는데 월가에선 인하를 기정사실로 보지 말라는 신호로 해석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또 금리 인하 이제 경로를 좀 예상해 볼 때 또 다른 변수는 이제 내년에 FOMC 참석자들이 이제 변동이 좀 예상된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FOMC 투표권은 이 12개 중에 4개는 여는 총재들이 돌아가면서 갔는데요. 내년엔 매파 성향이 특히 두드러지는 걸로 알려진 2명, 베스엠의 클리블랜드 연은 총재와 로리 로건 댈러스 연은 총재가 새로 들어옵니다. 올해 점도표를 보면 이들을 포함해서 총 19명 중 6명이 이번 달 금리 인하도 필요 없다는 의견을 내놨습니다. 월가에선 이 점이 반대표가 2명이냐 3명이냐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하다면서 연준이 다음 회의에서 인하를 단행하기 위한 기준을 한 단계 더 높여놨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파월 의장 임기도 끝나잖아요. 네, 의장 임기는 내년 5월까지입니다. 하지만 이후에도 연준 이사로서의 임기는 오는 2028년 1월까지 남아 있습니다. 파월 의장은 이사로 남을지 여부에 대해선 말씀드릴 게 없다면서 말을 아꼈습니다. 이미 트럼프 대통령이 내년 초에 차기 연준 의장을 지명하겠다고 예고했기 때문에 파월 의장 레임덕은 이미 시작됐다고 볼 수 있고요. 남은 임기 동안 3번의 FOMC 회의를 주재하게 되는데 허수아비가 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현재 차기 연준 의장 유력 후보로 지금 케빈 헤스 백악관 국가경제위원장이 꼽히고 있는데 어떤 전망이 나오나요? 네, 월가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금리 인하 지시에 휘둘릴 꼭두각시라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하지만 월스트리트 저널은 앞서 그의 소신 발언에 초점을 맞추기도 했습니다. 헤셋 위원장은 금리 인하 지시를 그대로 따를 것인지에 대한 질문에 대통령이 신뢰하는 자신의 판단을 따르겠다며 인플레이션이 4%로 올랐다고 가정한다면 인하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로이터 역시 헤셋 위원장이 내년 물가 압력과 연준 내 분열을 감안하면은
금리 인하를 밀어붙이기가 쉽지 않다고 분석했습니다. 파월 의장이 일단 의장직을 내려놓더라도 이사직은 유지를 할 수 있는데 이걸 유지하느냐 안 하느냐도 또 변수라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연준 이사의 임기는 14년인데 이 임기가 사람이 아니라 자리에 붙습니다. 중간에 사람이 바뀔 경우엔 우선 남은 임기만 주어집니다. 만약에 파월 의장이 이사직에서 사퇴하고 헤셀 위원장이 이어받으면 오는 2028년 1월까지 임기가 되는 겁니다. 이 경우에 트럼프 대통령은 헤셀 위원장을 이사 겸 의장으로 재선임할 수도 있고 새로 지명할 수도 있는데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으로 교체될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뭐 경제 상황 못지않게 지켜봐야 할 변수들이 참 많네요. 알겠습니다. 정광윤 기자 수고했습니다. 자, 다음 이슈입니다. 걱정이 커지느냐, 걱정을 더하느냐, 그 결과가 상당히 중요했던 오라클의 실적이 결국 실망감으로 이어졌습니다. 올해 가장 공격적인 AI 투자로 주목받은 기업이 바로 그 대규모 투자로 인해 리스크가 커졌다는 분석이 나오는데요. 자, 이런 가운데 엔비디아는 또 고성능 AI 칩의 중국 수출길이 드디어 열렸지만 이를 반길 줄만 알았던 중국의 반응이 새로운 고민거리가 됐죠. 산 넘어 산인 AI 업계 상황 임선우 캐스터가 짚어보겠습니다. 자, 먼저 오라클 실적부터 보죠. 뭐가 문제였나요? 네, 이 수치는 나쁘지 않았는데 시장의 기대와 눈높이가 워낙 높았던 게 문제라면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주당 순이익도 예상치를 뛰어넘었고 잔여 수행 의무도 430% 넘게 폭증한 5,230억 달러를 찍었습니다. 그런데 이 매출이 기대에 미치지 못했는데요. 바로 이 점이 발목을 잡았습니다. 정규장에서 소폭 상승으로 마감한 오라클의 주가는 실적 발표 직후 시간에 걸려서 크게 미끄러지기 시작하더니 순식간에 11%나 급락했고 폭락세는 다음 날 정규장까지 이어졌습니다. 네, 10% 넘게 떨어졌다. 뭐 이렇게까지 주가가 흔들릴 성적인가요? 이거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네, 요즘 이 월가에선 과도한 AI 인프라 투자의 미래가 곧 오라클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입니다. 전례 없이 높은 부채 비율에 신용보도스와프의 CDS 스프레드가 가파르게 확대됐기 때문인데요. 오라클의 부채 비율은 460%를 넘기면서 50% 이하인 구글과 아마존이 메타 등 주요 클라우드 기업들보다도 월등히 높은데 이로 인해 AI 버블의 주범으로 몰리고 있고요. 이 주가도 지난달 20% 넘게 빠졌습니다. S&P 글로벌이 신용등급 하향 기준을 완화해서 더 많은 차입이 가능하도록 길을 열어놨다고는 하지만 무려 180억 달러 규모의 회사채를 발행하면서 신용등급은 트리플 B로 최하단에 머물고 있고요. 이마저도 지키기 힘들 것이란 전망까지 나오고 있는 마당에 실망스러운 성적까지 더해져 불안감을 키우고 있습니다. 네, 실적 조금 더 뜯어봅시다. 뭐 시장이 오라클의 기대를 걸었던 이유가 앞서 짚어주신 이 잔여 수행 의무, 그러니까 앞으로 반영될 매출 때문이었는데 전 분기보다 잘 나왔어요. 근데 반응은 달랐어요. 이유가 뭘까요? 네, 이 오라클의 잔여 수행 의무, RPO는 말씀하신 것처럼 이 9월 기준에 360% 폭증해 4,500억 달러를 넘었고 10월에는 5천억 달러까지 돌파를 했는데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계약은 됐지만 서비스 제공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아직 매출로 잡히지 않은 금액이 그만큼 늘었다는 겁니다. 월가에선 이 계약이 실제 매출로 이어질 수 있는가에 대한 의구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계약이 취소되거나 인프라 사용량이 예상보다 적으면 오라클만 막대한 설비 투자 부담을 떠안게 되기 때문입니다. 가뜩이나 부채 비율이 치솟고 있는데 수익성이 확인되지 않으면 이 시장의 걱정은 계속해서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군요. 현재 오라클의 자금 사정은 얼마나 심각한가요? 네, 최근 12개월 자유현금 흐름은 60억 달러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회사가 사업을 통해 벌어들인 현금에서 설비 투자 등 필수 지출을 제외하고 실제로 손에 남은 현금을 의미하는데 이 값이 마이너스라는 건 회사가 사업을 돌리면 돌릴수록 오히려 현금이 줄어들고 있다는 뜻이고요. 모건 스탠리는 오라클의 총부채와 리스부채가 3년 안에 2,900억 달러, 우리 돈 약 427조 원까지 늘어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번 실적 발표에서 투자자들이 오라클의 매출에 민감하게 반응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이 같은 상황은 오라클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 AI 업계가 안고 있는 고민이기도 한데요. 이 빅테크 기업들의 B2 문제가 이번 오라클의 실적 발표로 다시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리고 이제 엔비디아로 좀 넘어가 보죠. 문제가 풀렸다고 좋아했는데 그 속에 난제가 숨어 있었어요. 네, 맞습니다. 이 규제가 풀린다 한들 중국이 사줄지 의문이다. 라고 말한 젠슨 왁스의 고민이 현실이 됐습니다. 예. 트럼프 대통령이 엔비디아의 고성능 AI 칩 H200의 중국 수출을 허용하겠다 발표했지만
정작 중국의 반응이 시큰둥합니다. 파이낸셜 타임즈는 미국의 수출 승인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해당 제품에 대한 접근을 제한할 계획이라고 보도했는데 논의 과정에서 구매자가 국산 칩으로 대체가 어렵다는 이 사유서를 제출하고 정식 승인을 받도록 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고 또 아직 규제안이 확정되진 않았지만 공공부문에선 H200 사용을 전면 금지하는 방안까지도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수출을 풀면서 유화책을 쓰는 것 같지만 이 중국을 영원한 2등으로 묶어두면서 돈은 돈대로 벌겠다는 트럼프의 속내를 모를 리 없기 때문이겠죠. 더군다나 미국의 오랜 규제로 중국은 기술 굴기에 올인하면서 이제는 엔비디아 없이도 가능하다는 자신감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에 미 의회는 여전히 강경한 태도를 유지하면서 중국 수출을 막는 법안을 발의하는 등 여전히 이슈가 있는데요. H200 칩이 중국에서 실제 판매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업계는 지금 이번 수출 허용을 어떻게 보고 있나요? 네, 이 두 고래들의 AI 패권 경쟁에 이 득이 될지 실이 될지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데요. 네. 일단 엔비디아 입장에선 기존 독주 체제를 공고히 할 수 있는 소식은 맞습니다. 중국 매출 없이도 이미 시장의 80~90%를 먹고 있는데 여기서 파일을 더 키우게 되면 엔비디아 실적이 퀀텀 점프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지만 시선을 더 넓혀서 보면 연초 딥시크 트라우마를 다시 떠올리게 할 만한 사건이란 평가도 나옵니다. 가뜩이나 기술력 끌어올리기 열중하고 있는 중국 레드테크들이 엔비디아 칩까지 합법적으로 확보할 수 있게 되면 AI 업계 판이 뒤집힐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는데요. 막대한 보조금과 저렴한 전력 인프라가 고성능 H200 칩과 만나게 되면 그 효과는 엄청날 것이란 분석입니다. 그런데 자, 여기서 잠깐 이 틈바구니에서 그럼 우리 기업들에게는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네, 엔비디아의 중국 수출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우리 반도체 기업들에게는 악재보다는 호재가 더 많습니다. AI 산업의 필수인 고대역폭 메모리 HBM 강국인 한국이 숨은 승자라는 평가까지도 나오는데요. 도마에 오른 H200은 메모리 먹는 하마로까지 불리는 데다 중국 수출길이 열리면 공급 과잉 우려도 안정적 수요처를 확보해 누그러뜨릴 수 있고요. 특히 수요가 급증하게 되면 삼성전자의 엔비디아 공급망 진입에도 청신호가 될 수 있습니다. 네, 투자 관점에서 봤을 때 그렇다면 AI 거품론은 계속 걱정해야 하는 이슈입니까? 이 넘치는 뉴스만큼이나 월가에서도 의견이 분분합니다. 네. 먼저 낙관론부터 살펴보면 글로벌 주요 자산운용사 중 대다수는 내년에도 글로벌 증시가 AI를 중심으로 강세장을 지속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미국과 유럽, 아시아 지역 글로벌 운용사 37개 중 30개사가 내년 증시 전망에 대해 리스크 온, 위험 선호 시각을 유지한다고 답하면서 응답자 18 이상은 AI 핵심 대형주의 밸류에이션이 과도하게 높지 않다, 펀더멘털이 주가 수준을 뒷받침하면서 새로운 산업 사이클이 시작되는 것이다 밝혔고요. 스태그웰이 글로벌 대기업 CEO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도 응답자의 95%가 AI를 변혁적 기술로 평가했고 또 18 이상은 AI가 거품이 아닌 건전한 성장 단계에 진입했다고 답할 만큼 랠리를 기대하는 시각은 여전합니다. 이런 시각이 나오는데 우려는 가라앉지 않고 있어요. 네, AI 열풍이 주도한 기술주 랠리로 투자자들의 자산 포트폴리오 위험도가 경고 수준에 도달했다는 분석까지도 나오고 있는데요. 비대해진 기술주 비중을 덜어내고 채권과 가치주로 자산을 리밸런싱해서 변동성에 대비해야 할 골든타임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뱅가드는 AI가 전기만큼이나 혁신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이란 강세론자들의 주장이 맞다면 시장은 계속 성장할 것이라면서도 미국의 불어나는 부채와 재정 적자가 AI의 긍정적 파급력을 약화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향후 몇 년간은 AI와 적자 간의 힘겨루기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고요. 6대4 법칙이 붕괴된 포트폴리오 불균형을 조심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들립니다. 현재 S&P 500의 12개월 PER은 22배를 넘기면서 10년 평균인 18.7배를 크게 웃도는 만큼 기술주를 줄이고 S&P 500 내 종목을 동일한 비중으로 담는 동일 가종 ETF나 배당 매력이 높은 다우 관련 ETF 등 중소형주나 가치주, 해외 주식 또는 주식 비중을 줄인 자리를 채권으로 채우는 전략도 유효하다는 의견이 나올 만큼 혼란한 시장만큼이나 월가 전망도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습니다. 네, 임선훈 캐스터 잘 들었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번 주 뉴스메이커들 만나보겠습니다. 고유미 캐스터 전해주시죠. 네, 이번 주 가장 큰 주목을 받았던 인물, 제롬 파월 연준 의장부터 준비했습니다. 시장은 이번 FOMC 회의 결과만큼 이 과정에도 주목을 했죠. 12명의 위원 중 3명이 반대표를 던지면서 연준 내부 분열이 6년 만에 가장 컸던 것이 확인이 됐습니다. 이와 관련해 파월 의장은 약간의 의견 차이는 있었지만 금리 인하 결정은 폭넓은 지지를 얻었다고 강조했습니다. Everyone around the table at the FOMC agrees that inflation is too high and that we want it to come down.
and agrees that the labor market has softened and that there's further risk. Everyone agrees on that. Where the difference is how do you weight those risks, and what does your forecast look like, and where do you, ultimately where do you think the bigger risk is? We made a decision today. We had 9 out of 12 supported it, so fairly broad support. But it's not like the normal situation where everyone agrees on the direction and what to do. It's more spread out. 이번 FOMC 회의 결과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금리를 최소 2배는 더 내렸어야 했다고 불만을 나타냈고요. 파월 의장을 뻣뻣하다고 비난하며 미국의 금리는 전 세계에서 가장 낮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We have a deadhead Fed hair. I mean, this guy, the head of the Federal Reserve is a stiff, and you fight that. It's amazing. We fight that, and yet interest rates are going down, except with him, not too much. He did a rather, I would say, a rather small number that could have been doubled, at least doubled. Honestly, our rate should be much lower. Our rate should be the lowest rates in the world. 한편 국제통화기금 IMF는 올해 중국의 성장률 전망치를 5%로 올렸죠. 내년 전망치도 기존에 제시한 것보다 0.3%포인트 높은 4.5%로 제시했고요. 다만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IMF 총재는 중국이 수출 주도의 성장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대신 소비를 늘려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As the second largest economy in the world, China is simply too big to generate much growth from exports, and continuing to depend on export-led growth risks furthering global trade tensions. Fiscal policy should prioritize strengthening the social protection system to give people the confidence and security they need to spend more and save less. 한편 미국 빅테크들 사이에서 인도의 인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구글과 아마존에 이어 마이크로소프트까지 러브콜을 보내고 있죠. 사티아 나델라 마이크로소프트 CEO는 앞으로 4년에 걸쳐 인도에 175억 달러를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AI 역량 강화를 목표로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And so the $17.5 billion, which is the largest investment we made in Asia to date, and so we're thrilled about it. And so I wanted to close again, though, with where I started, which is our mission is to empower every person and every organization in this country to be able to achieve more. That means skilling. We are committing to skill 20 million people across India in AI skills, and so we are very excited about this. 자, 마지막으로 다음 주 주요 경제 일정 확인하시죠. 먼저 월요일입니다. 미국 뉴욕 연방준비은행이 이번 달 제조업 지수를 발표합니다. 지난달 수치는 좋았죠. 시장은 6.1을 예상했는데 18.7이 나왔습니다. 중국에선 실물 경제 지표들이 쏟아지는데요. 지난달 산업 생산과 소매 판매, 또 고정자산 투자를 비롯해서 실업률과 주택 가격까지 줄줄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화요일 일정 보실까요? 미국 연방준비 셧다운으로 여파로 밀렸던 이 노동부 고용보고서가 드디어 나옵니다. 예고했던 대로 10월 수치는 나오지 않고 11월 수치가 나오는데 이번 주 FOMC 회의에서 고용시장 상황이 강조됐기 때문에 관심이 높습니다. 공식 통계로 가장 최신 데이터는 지난달 발표된 9월 수치인데요. 비농업 부문 취업자 수가 시장 예상치의 2배가 넘는 11만 9천 명 증가한 것으로 나왔죠. 실업률은 4.4%로 올랐습니다.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S&P 글로벌이 발표하는 이번 달 제조업과 서비스업 구매 관리자 지수 예비치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수요일 일정입니다.
중요한 지표 발표가 이어집니다. 미국의 지난달 소매 판매, 일본의 지난달 무역 수지, 그리고 유로존의 소비자 물가까지 나옵니다. 이 가운데 특히 미국 소매 판매가 관심인데요. 9월 데이터는 전월 대비 0.2% 증가에 그쳐 고물가와 고용 우려의 소비 심리가 나빠지고 있음을 나타냈습니다. 그 일본의 대미 무역 흑자 규모도 관심인데요. 앞서 10월엔 전년 대비 30% 넘게 감소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실적 발표도 예정돼 있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지난 분기 성적을 장 마감 뒤, 그러니까 우리 시간으로는 목요일 아침에 공개합니다. 이달 초 이 소비자용 메모리 사업을 접는다고 발표하면서 대신 AI에 올인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에 최근 AI 우려와 맞물려서 관심이 높습니다. 목요일로 넘어갑니다. 유럽중앙은행이 정책금리를 결정합니다. 앞서 예금금리를 2%로 유지하는 등 3연속 움직이지 않았는데 이번에도 유지 전망이 우세합니다. 그리고 영국 중앙은행인 잉글랜드은행도 기준금리를 결정하는데요. 지난달 4%로 유지한 뒤 계속해서 인하 시그널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의 소비자 물가도 중요하죠. 이 역시 연방정부 셧다운 때문에 10월 데이터는 발표가 취소됐고 11월 수치가 나오는데요. 참고로 9월 수치는 전년 대비 3% 상승이었습니다. 실적은 나이키가 대기 중입니다. 마지막 금요일 일정 보시죠. 연말 증시 흐름의 최대 변수 가운데 하나죠. 일본은행이 금리를 결정합니다. 현재 0.5%에서 0.25%포인트 올릴 것이라는 전망에 무게가 실려 있는데 실제로 올린다면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우려가 다시 한번 확대될 수 있습니다. 앞서 우에다 가즈오 총재가 이번 회의에서 금리 인상에 따른 장단점을 검토하겠다고 예고한 만큼 어느 정도는 충격이 시장에 선 반영됐다고 볼 수 있는데요. 중요한 일정입니다. 이 밖에 미국의 11월 개인 소비 지출 가격 지수, 그리고 미시간대가 발표하는 이번 달 소비자 심리 지수와 기대 인플레이션도 체크하시고요. 국내에서는 지난달 생산자 물가가 나옵니다. 이상 다음 주 주요 경제 일정 짚어봤습니다. 세계는 경제는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